아니면 당신도 법태랑! 바다로 훌쩍 떠나고 싶은 7월, 여러분에게 잠시 바다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법바다를 누비는 특이종, 법태랑 MC 김현웅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법바다에서 대어를 끌어올린다면 너무 좋겠죠. 넓고 깊은 법바다에서 두려움을 잡아주는 변호사 신유진입니다. 대어만 중요한 세상은 노노노. 저처럼 작은 물고기도 중요합니다. 법 속에서 소어를 낚는 남자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입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또 갖가지 방식으로 소개를 해봤는데, 저는 진짜 대어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네. 소어라는 말은 난생 처음 듣는데. 왜 또 하필 나한테 소어를 붙인 거야? 아니, 왜냐면은 우리가 소어도 있는데 사실. 맞아. 그러니까 항상 대어만 낚는다는 표현을 쓰다 보니까 소라는 단어 자체를 우리가 써본 적이 없지 않았나. 그쵸. 이런 또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아주 철학적으로 좀 생각해볼 수 있는 그런 바탕을 마련해줬어요. 그래요? 네. 다행이네요. 네. 작은 물고기. 네. 짜잘합니다, 저는. 예. 자, 요즘 바다로, 계곡으로 물놀이 가는 분들 정말 많죠. 그러다 보니까 제주도가 막말로 미어 터진다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주도를 네. 저도 이제 최근에 가보니까 네. 아주 그 제주도를 뺑 둘러서 다 관광지가 됐더라고요. 이제는. 어머, 이제는. 네, 제가 보기엔 고천만 달성합니다. 야, 아니 근데 이왕 가시려면 사실 예. 제주도도 좋지만 전국에 진짜 좋은 데 많거든요. 예. 그래서 분산 여행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보니까 제주도랑 네. 강원도 쪽에 너무 몰렸다는 소식이에요. 그러네. 그 중간층도 많은데, 그죠? 그럼요. 네, 이제 다시 이제 코로나 상황이 좀 예. 좋아지면서 예. 여행 방송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도 네. 각 지방마다 다니면서 네. 지방을 소개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우리도 좀 어디 갔으면 좋겠다. 그러게요. 항상 국회에서만 하잖아요. 네. 우리 살짝 의원님 고향으로 옮겨서. 가서 하는 거죠. 그 고향 가는 거? 네, 의원님. 괜찮다. 의원님 지역구로 가는 거야. 야외에서. 네. 카페 또는 해수욕장 뭐 이런 데서 네. 비서도 즐기면서. 이왕이면 2박 3일 네. 정도. 그만하래요. PD가 그만하래. 네, 그만하겠습니다. 네. 쭉 비우게. 두 분은 물놀이 좋아합니까? 근데 꼭 바다만 물놀이는 아니더라고요. 저는 네. 이제 사실은 계곡 말고 그거 있잖아요. 인공적인 시설에 의한 물놀이. 저 그런 거 좋아합니다. 저기 네네. 데이. 네네네. 그런데 좋아합니다. 저 팀장은요? 저도 이제 아이랑 물에 들어가면 그냥 하루 종일 놀다 나와요. 여름 되면 새까매집니다. 나는 밖에서 지켜보는 타입인데. 그래 안 들어가고. 애들 들어가서 놀면 그 찍어줘요. 심지어 수영장도 가면 지네끼리 수영하고 나는 밖에서 이렇게 찍어줘 수영하는 거. 물에 들어가기가 싫어서. 네, 제가 물을 은근히 별로 안 그래요? 좋아하나 봐. 물이 싫은 게 아니라 애들이랑 놀아주기 싫은 거네. 들켰다. 예. 밖에서 찍는 게 편해요. 어쨌거나. 예. 자, 아무튼 요즘에 물놀이 많이 가시면 위험한 게 있죠, 저 네. 팀장. 맞아요. 안전사고. 맞아요. 꼭 이맘때 많이 벌어지거든요. 예. 주의해야 하는 거 여러분 다들 알고 예. 계시죠? 특히 몇 년 새 수상 레저 때문에 안전사고가 그렇게 많다면서요. 네, 그 해양경찰청 자료가 네. 있어요. 수상 레저 활동 사고 현황을 살펴보니까 지난 5년, 그러니까 2017년부터 2021년 사이에 발생한 사고 건수가 총 191건이고요. 인명피해만 해도 246명에 달하는 걸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달별로 보면은 6월에서 8월에 사고가 아무래도 집중된다고 해요. 그러네요. 뭐 개인도 각자 조심하셔야겠지만 이 수상 레저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 안전 관련해서 좀 더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수상 안전 관련해서 최근에 법이 통과된 게 있죠. 네, 있습니다. 네, 지난 5월 29일에 수상 레저에 관련해서 두 건의 법안이 통과됐는데요. 먼저 수상 레저 안전법 정부 개정안은 동력 수상 레저 기구 면허증 대여 그리고 이 대여를 알선한 자에 대해서 처벌 규정을 뒀는데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 면허증 거래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수상 레저 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안인데요. 동력 수상 레저 기구 안전 검사증과 함께 유효 기간 등을 이제 함께 명시한 검사 필증을 레저 기구에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해서 이 검사 유효 기간 이게 이제 확인이 용이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러네요. 이거 우리가 뭐 어디든 가면은 허가증이라든지 이런 거 잘 보이는 데 붙어 있는 경우가 거의 네. 없잖아요. 맞아요. 일일이 물어봐야 그때쯤 이제 알려주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불법 싹둑 안전 확인 이제 그런 법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 갈수록 수산 레저 기구 이용하는 사람이 이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경각심을 갖는 계기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경각심을 갖고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사실 법의 취지고 목적입니다. 앞으로도 이 사각지대 없는지 계속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수상 안전만이 아니라 어느 분야든
어디서든 간에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 모든 국민이 행복할 권리를 찾아서 오늘도 본격적으로 법나들이를 떠나보겠습니다. 오늘 법자랑 주제는 뭐죠? 자, 아주 당연하지만 꼭 필요한 법안들이 뭘까 궁금해지는 주제입니다. 네. 오롯이 국민을 위한 법 만들기입니다. 네. 국회가 만드는 법들은 모두가 국민을 위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지만 이 너무나 당연한 명제가 가장 이루기 힘든 걸 수도 있습니다. 과연 오늘 어떤 법고수가 오롯이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들어가고 계시는지 궁금하시죠? 바로 이 주민입니다. 국민들이 이런 내용의 법안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그 내용을 받아서 의원들이 법안 형태로 한번 만들어 보는 거죠. 법사위가 법을 만들겠다라고 보내온 걸 막 자기네들끼리 얘기해서 막 수정을 해버린다든지 체계작부심사 기능을 없앤다기보다는 각 상임위가 그 역할을 그 역할을 그냥 해라. 공익적인 소송들을 제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비용을 물린다는 게 참 어렵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네. 물리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 수많은 주민이 사시죠. 옆집 주민, 동네 주민, 지역 주민, 국회에도 열심히 법을 만들고 있는 기둥이 되는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은평갑의 주민이자 그 주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함께 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이 소개 어떠십니까? 제 이름 한자를 잘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기둥주자에 백성 민자를 맞습니다. 쓰시더라고요. 예. 할아버님이 지어주신 건데요. 네. 저희 형제가 네네네. 그 기둥주자 돌림이고요. 돌림자시구나. 민자를 네. 쓰셨는데 네. 원래 무슨 뜻으로 이렇게 지으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미래를 보셨네요, 어떻게 보면. 정치하기엔 좋은 이름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 자, 일 중독자로 통하고 계십니다. 일을 얼마나 많이 하시길래. 실제로 21대 대선은 네네네. 법안 통과를 시키기 위해서 좀 네. 집중했던 법안들이 좀 꽤 있고요. 아, 그래서 법안 하나 가지고 한 네네네. 5, 6개월 이상 매달려서 통과시키고 했던. 지금 원구성이 안 돼 있어서 상임위 활동은 사실상 멈춰 있는 상태고요. 대신에 이번에 지방선거가 네네. 있었잖아요. 지방선거 당선되신 초선 지방의원님들 한 100분 정도 모아서 뭐 조례를 어떻게 만든다, 의제 발굴을 이렇게 한다, 이런 교육 및 교육하고 뭐 토론 이런 행사를 지난 주말에 했었어요. 네. 굉장히 중요한 일 같은데 왜냐하면 이 조례라는 게 아주 우리 민주 시민의 기본이 되는 아주 규정이잖아요. 네, 뭐 지방의 의원들께는 꼭 필요한 교육 같은 네. 프로그램 같은데 정말 와 의미 굉장히, 있는 일 하시네요. 굉장히 갑갑해 하시더라고요. 초선 의원님들이. 그렇죠. 어떻게 할지 모르죠. 그걸 네. 법률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뭐 참고할 수 있는 서적들도 네네. 많은데 네네. 조례는 사실 그런 게 별로 없어서. 저는 사실 되게 궁금했어요. 저희도 이제 아나운서가 처음 되면은 OT 같은 걸 하고 선배들이 교육을 하거든요. 네. 일정 기간 동안. 네. 이런 경우 어떻게 이분들을 교육을 하지? 되게 궁금했는데. 당에서 네. 이제 공적인 교육 연수 프로그램을 가동하기도 다 있나요? 하고요. 약간 좀 당이 어수선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몇몇 뜻맞는 의원들끼리 좀 해가지고 같이 공부하고 그랬어요. 숨통을 좀 트이는 역할을 하고 계시네. 네. 네. 워낙 좀 다양한 일을 하시다 보니까 네. 별명 부자세요. 별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별명이 왜 붙었는지 이유를 네, 묻는 네. 것만으로도 네. 사실 시간이 한참 걸릴 것 같은데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네. 먼저 요즘에 이제 닭주렁주렁. 아까 그래서 이유가 뭘까요? 혹시 저 배지요. 배지? 아, 예. 예. 배지 많이 달고 다니는데 네. 어떤 분들은
북한군 장교냐. 아니, 좀 개수가 좀 준 것 줄었어요. 같기도 하고. 네. 예. 그러니까 제가 달고 다니던 배지 중에 청소년 참정권은 네. 입세국회 말미에 법이 통과돼서 아. 선거 연령이 인하되면서 제가 그걸 뗐고 떼셨고. 그다음에 4.3 제주 4.3 관련된 배지도 차고 있었는데 그건 4.3 특별법이 지난번에 통과되면서 제가 뺐고요. 아, 그러니까 뭔가가 이루어지면은 네. 또 이제 달성하셨으니까 네. 바꾸시는군요. 이게 제가 찬 게 아니라 네. 달아주세요. 아, 그러면은 전 진짜 궁금한데요. 여기 달고 계시면 또 옷을 갈아입으시면 다 빼서 다시 옷에다 다 해야 돼요. 직접 하시는 거세요? 네. 더 이상은 좀 늘리지 않으려고. 그 의원님의 또 유명한 별명 중에 하나가 유명한 예능 프로그램 뭐 지금 없어졌으니까 네. 말씀드리면 무한도전. 무한도전. 거기 나가서도 거지갑 박주민이요. 맞아. 이 거지갑이라는 이 표현이 국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발로 뛰다가 정말 이렇게 추리해지는 모습. 아니 사실 뭐 제가 그 별명 때문에 오해를 많이 받았었어요. 네. 근데 전 진짜 가난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매번 가난하다더니 왜 너 이런 식을 말씀하셔요. 그래서 가난하지 않다. 그런 얘기를. 근데 좀 어울리는 게그 라인 맞잖아요. 은평갑. 그러니까. 네. 자, 전 팀장. 국회 입성 전에는 거리의 변호사 하셨죠? 이것도 좀 특이할 만한 네, 사항입니다. 좀 힘없고 약자를 위해서 많은 또 그런 변호사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신 것 같아요. 평택 미군기지 이전이라든지 촛불 집회, 뭐 야간 집회, 그다음에 용산 참사, 세월호 참사. 그러니까 원래 좀 성격이 그러세요? 쉬운 거 싫어하십니까?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아니면 어떻게 하다가 이 사건들 다 맡게 되신 거예요, 대체? 집회 관련된 거나 표현의 자유 관련된 부분은 제가 예전부터 관심이 있어서 아, 원래 관심 분야죠. 예, 그래서 나름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좀 전문가로 통하는 제가 집회 관련된 소송을 엄청나게 많이 하다 보니까 이상한 게 해만 지면 어떤 주제로든 어떤 장소에서든 네. 어떤 방법으로든 집회를 못하게 해놓은 거예요. 맞아요. 해만 지면 맞습니다. 일몰 후에는 그래서 그 헌법재판소에다가 문제 제기를 해서 그 위헌 판결을 받고 지금은 야간에도 주간과 동일한 조건 하에 집회를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촛불 집회라는 게 가능했고. 가능했었던 예전엔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 집회 때만 해도 저녁에 해진 뒤에 집회했다는 이유로 엄청나게 잡혀갔었거든요. 그러네요. 자, 그렇게 인권 변호사의 길을 걷다 2016년에 이제 민주당에 입당을 하셨고, 네. 단번에 이제 지역구에서 당선이 됩니다. 거리의 변호사가 이제 정치의 심장부로 입성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 제가 담당하고 있었던 사건들을 정치적으로 해결해보고 싶었던 네네, 마음이 네네. 있었어요. 네네. 근데 사실은 전에도, 그러니까 2016년 전에도 정치를 해보지 않겠냐는 제안은 계속 받았었거든요. 계속 안 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정치란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제가 정치를 굳이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했고 그런데 이제 2016년에는 어떤 시기였냐면 네. 지금 국민의힘이 압승한다는 분위기였어요. 그리고 수도권, 특히 서울에서는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폭망할 거다. 폭망할 것이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되면 네가 해왔던 일들이 더 어려워질 것이다. 그냥 이렇게 폭망하는 거 두고 볼래? 아니면 좀 들어와서 직접 뭔가 나설래? 꿈틀이라도 해보고 하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하는데 그 상황에서 거절하면은 왠지 비겁한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힘든 길이지만 어쨌든 뚫고 들어오셨는데 국회에 입성하셔서 그 의원님께서 생각하셨던 문제들, 산적한 문제들, 물론 지금 2개 정도 배지가 좀 떨어져서 저도 좀 마음이 좋습니다만 어느 정도 이루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우선은 뭐 세월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특별위원회를 발족시키는 법을 발의해서 좀 통과를 시켰었고요. 그다음에 그거 활동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 그다음에 피해자분들을 지원하는 피해자 지원법도 좀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개정을 제가 좀 했었고 군사보건법 같은 경우에는 군내에서 어떤 성범죄나 이런 것까지도 다 군내에서 수사하고 군내에서 재판을 하다 보니까 너무 은폐되는 경우도 많았었는데 일부 범죄의 경우에는 수사 단계부터 시민사회나 일반 사회들이 개입할 수 있도록 좀 만드는 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산재 문제나 이런 것도 제가 관심이 많았는데 중대재해처벌법 굉장히 반대가 많았는데 물론 이제 제가 원하는 만큼의 수준은 아니지만 그 통과를 좀 시켰고 그 성과가 굉장히 많으시네요, 진짜. 꽤 굵직한 것들 많이 했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 뭐 나열하기도 힘들 정도로 꽤 많으신데, 그냥 의원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내가 와서 이제 내가 활동한 것들을 점수로 좀 따지자면 나에게 10점 만점 중에 몇 점 정도를 줄 수 있을 것 같다 보세요. 7점 정도? 7점 아, 그래도 정도? 좀 짜네요. 네. 왜냐면 네.
더 하고 싶은 게 많은 상황이어서 원하는 만큼 좀 안 된 부분도 있고요. 또 통과된 법도 사실 여기 와서 해보니까 100을 바라고 시작하면 네. 통과되는 것도 어렵지만 또 통과된 법이 5, 60% 정도의 수준으로 좀 약화되어 있거나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어서 7점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겸손하게 또 점수 주셨는데. 자, 오늘 무수한 법안을 내서 일중독이신 박주민 의원께서 여러 가지 법안들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참 오늘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지만 저희가 시간 관계상 3가지만 네. 추려서 지금부터 본격적인 얘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 준비됐죠? 네, 차트로 준비했습니다. 지금 21대 국회 들어서 우리 박 의원님이 법안 발의하신 네. 지 100건 가까이 된다고 들었어요. 자, 오늘 우리 박주민 의원님의 오롯이 국민을 위한 법 만들기 그 첫 번째 법안은요. 법도 국민 손으로 직접 국민 입법 청구법 제정안입니다. 네. 국민이 직접 법을 만들고 발의하자. 그런 뜻인 거죠. 그러니까 정확히는 조금 다른데요. 아, 달라요? 아시다시피 우리 헌법은 법안 발의자로 정부와 국회의원으로 해놨습니다. 네. 그래서 헌법을 위배해 가면서까지 국민분들이 직접 발의하시는 건 안 되고 다만 이제 지금도 청원제도가 있습니다. 네. 국회에 청원을 하면 그 청원을 법안처럼 심사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드리는 제도가 있잖아요. 그 약간 활용해서 네네. 한 3개월 사이에 한 10만 명 정도의 국민들이 이런 내용의 법안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그 내용을 받아서 의원들이 네. 위원회에서 네. 해당 상임위에서 그걸 가지고 법안 형태로 한번 만들어 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간접적이지만 하여튼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한 법안을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내면 국회에 계신 분들이 이제 그걸 그걸 다듬는. 만드는. 근데 요거를 핀란드 같은 데서 해요. 네. 그래서 직접 그 핀란드 쪽 삼선 의원들 모시고 얘기도 좀 들어봤는데 국민이 정치에 대해서 갖는 관심이 더 높아지고 국회의원들도 이제 또 그런 자극을 받아 더 열심히 일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법을 좀 오해하셔가지고 국민들이 직접 막 법안을 막 발의하고 그래서 뭔가 혼란이 생길 것처럼 생각하시는 진짜, 분들이 계셨어요. 진짜 저도 그래서 딱 봤을 때는 국민이 발의를 하나? 네, 이런 그건- 느낌이 그건 있어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라는 네. 거죠. 지방자치법에서는 주민 조례 발안제가 있지 않습니까?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게 딱 연관이 되면서 국민이 직접 발의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좀 더 국민들의 정치적인 효능감을 높이기 위해서 관심도 높이기 위해서 참여를 유도하는 법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이렇게 청구해서 법률안으로 만들어졌다고 해서 꼭 통과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왜냐하면 국회에서 심사하다 보니까 이 법은 뭐 시기상조라든지 뭐 헌법하고는 반한대든지. 헌법에 반한다든지 또는 뭐 어떤 재정적 부담이 너무 크다든지 그러면 이제 통과 안 시키면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렇죠. 아니, 국회의원들께서도 다 발의하신다고 해서 100% 통과되는 게 통과되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네. 마찬가지니까. 자, 그러면 보통 국회에서 이제 법안이 상정되면 상임위 등의 이제 심사를 거치게 돼 있잖아요. 네. 그죠? 국민입법 청구 법안 심사는 어떻게 하게 되는 거예요? 똑같나요? 과정 자체가? 예,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와 관련된 법안이다. 그럼 네, 보건복지위에서 위에서 그 내용을 받아가지고 심사를. 법률안처럼 만든 다음에 네. 심사도 하는 거죠. 어. 그다음에 법사위가 있으니까 법사위 거치는 예. 거고요. 그래서 이제 본회의. 본회의 올라가는 통과하는 거고. 거고. 걱정되는 게 네. 약간 네. 목소리 큰 어떤 조직이나 단체라든지 아. 또 힘을 쏟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어떤 것들을 통과시키고 통과 안 되느냐 이걸 또 정치적으로 나눌 수 있겠다라는 약간은 좀 우려가 되기도 하거든요. 항상 조사해보면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도가 높아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본인들이 참여하지 못하는 과정에서 자기네들끼리만 뭔가를 한다는 데서 비롯된 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불신은 걷어내고 예. 관심은 더하고 예. 또 국민분들이 원하시는 내용을 또 국회의원들이 들을 기회가 더 많아지는 네, 네. 그런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예. 같아요. 그 다음에 과거에는 뭐 서명받거나 이런 거 자체가 굉장히 기술적으로도 힘들고 어려웠죠. 예. 굉장히 많은 품이 예, 들고 맞아요. 그래서 일일이 다 돌아다녀서 받아야 네, 되고. 그래서 예. 지금은 뭐 온라인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취지와 내용만 좋다면은 특정 강한 집단이 아니더라도 해볼 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고려한 겁니다. 예.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체감하는 법안이 네. 만들어질 수가 있겠네요. 그렇겠죠. 예. 제가 보기에는 국민들이 보통 정치에 참여한다고 할 때는 지금 현재는 투표하는 당일 하루만 정치에 참여하는 그렇지. 그런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국민 입법 청구권이 뭐 만약에 통과되거나 시행이 되면은 국민들이 실제로 어떤 생각, 아이디어라든지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좀 더 수준 높게 관심도도 깊게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네. 그
그러네요. 예. 자,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나라가 앞으로 이제 민주주의라든지 이 법안에 있어서도 가야 될 길이 좀 많이 남았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 어떤 첫 출발점이 국민 입법 청구권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법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박주민 의원님의 오롯이 국민을 네. 위한 법 만들기 두 번째 법안은 이겁니다. 법안 좀 뭉개지 맙시다. 체계 자구 심사권 폐지법 국회법 개정안입니다. 야, 이게 진짜 어려운 단어더라고요. 체계 자구라는 말을 저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체계, 자구책 이런 말은 들어봤지만 이 단어가 의미하는 거를 전혀 몰랐어요. 설명을 좀 하고 갈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신변. 네, 네. 이 체계 자구 심사권이란 이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법안이 다른 관련 법들이랑 뭐 충돌이 없는지 네. 이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체계 아, 심사권이고요. 그리고 이 법안에 적힌 문구가 혹시 적정한지 뭐 다른 문제가 없는지. 그러니까 우리는 작구라고 하는데요. 아. 이 작구를 심사하는 것을 자구 심사권. 그래서 체계 자구 심사권 야, 이렇게 이거- 하고 있고 이거 이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맡고 있습니다. 법 용어가 되게 어려운 게 많은 것 같아요. 이게 두 분은 워낙 이제 익숙하시겠는데, 야, 이게 무슨 체계야?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자, 이거를 폐지하자는 법안인데, 취지가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네. 보면은 해당 상임위에서 각 네네. 상임위에서 법안을 심사하고 네. 검토하고 그런 작업을 다 마친 다음에 예, 꼭 예. 법사위에 보내잖아요. 반드시 법사위로 가죠. 예. 네. 그다음에 법사위에서 소위 방금 말하는 네. 체계작구 심사라는 것을 네. 합니다. 네. 근데 이 과정에서 법사위가 체계작구만 심사하면 그나마 괜찮을 텐데 제가 법사위고 네. 변호사지만 네. 제가 보건복지에 대해서 알면 또 얼마나 많이 알겠습니까? 근데 그걸 막 바꿔버리는 거예요. 해당 상임위에서 네. 이렇게 법을 만들겠다라고 보내온 걸 막 자기네들끼리 얘기해서 막 수정을 해버린다든지 이런 일도 벌어지고 네. 또 하나는 거대 양당이 네. 이 법사위를 게이트로 삼아가지고 잠그고 열고 하면서 국회 전체 운영을 통제하는 그러네요. 장치로 쓰거든요. 총괄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예.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인 협상에 따라서 꼭 통과돼야 될 법도 통과가 안 된다거나 안 통과돼야 될 법이 오히려 통과돼 버린다거나 예. 이런 일들이 수시로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국회가 운영되는 것은 좀 네네. 피하는 게 좋겠다. 이 체계작구 심사 기능을 없앤다기보다는 각 상임위가 그 역할을 그 역할을 그냥 해라. 국회 사무처 산하에 이제 약간 법률 전문가들을 좀 두고 필요하면 그분들한테 이게 뭐 좀 문제 있냐 이렇게 검토 좀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예. 지금 이제 법사위에 계시니까 네. 사실은 법사위의 권한을 계신 분이 나는 거 축소하는 것까지 감안하면서도 이거는 내가 해야겠다라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 거 아닙니까? 아까 해당 상임위에서 만들어 온 것까지도 막 월권적으로 막 고치고 이런 것들 너무 네. 많이 봐왔고 네. 정쟁의 한가운데 법사위가 항상 놓이게 되면서 국회 전체가 이 법사위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그렇게 맞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법을 발의했고요. 다만 이제 이 법을 발의하겠다고 했을 때 어떤 의원님들이 무슨 얘기 걱정을 하셨냐면 네. 그래도 법사위에 순기능이 있지 않냐. 예. 그럼 순기능이 뭐냐 그러면 어떤 상임위에서 A라는 법안을 했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한 부처에만 관련돼 있는 게 아닌데 다른 부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뭐 충돌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걸 한번 걸러주는 작업도 법사위에서 했는데 다른 상임위에서 관여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걸 법사위에 그 법들이 다 모여 있으면 다른 상임위가에서 딱 들여다보고 법사위에 가 있는 그 법 A 상임위에서는 오케이 있지만 B 상임위인 나는 문제가 있다고 봐. 네. 그걸 약간 이렇게 걸러주는 작업도 했었거든요, 법사위가. 그게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2요구권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A 상임위는 이 법을 이제 본회의에 올리겠다. 네, 괜찮다. 했는데 B 상임위가 봤을 때는 그건 우리 상임위하고도 관계되는데 문제가 있다. 그럼 20명 정도가 그거 다시 한번 논의하자. 별도로 이제 그거는 예, 빼서 예. 다시 한번 서로 논의하고 예. 들여다보는 그런 네. 장치는 또 장치는 마련하셨나요? 그죠? 마련해요. 그리고 아까 그 말씀하신 게 이제 법사위에서만 권한을 갖는 게 아니라 각 상임위에서도 이거를 심사하고 네. 할 수 있도록 기구를 두자고 하셨는데 그게 국회 사무처에 법제 전문 기구를 두는 네, 건가요? 네, 네, 네. 아, 그죠? 원래 국회법이 네. 처음부터 법사위에 체계작구 심사권을 네, 준 네. 건 아니었어요. 근데 체계작구 심사를 어디선간 해야 되는데 국회 사무처나 이런 데서 하려고 봤더니 그 당시 1950년대 초반에는
율사 출신이나 법 전문가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나마 법사위에 모여 있더라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법사위가 좀 해라 잠깐 이런 취지로 만들어진 건데 도움을 요청했던 것이 네, 이게 70년 동안 지속이 되면서 굳어져 버리고 권리가 돼버렸네. 네, 상황처럼 다른 상임위에 위에 있는 그 위원회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네요. 이걸 예전처럼 돌리자는 거예요. 이젠 그러네. 법 전문가 많으니까요. 예. 그 체계개혁 심사권 때문에 네. 법사위를 폐지하자는 의견까지 있었는데 폐지할 필요가 없을 것 같네요. 네. 네, 그냥 법사위는 뭐 사법위원회 이런 식으로 바뀌면 되겠죠. 그러네요. 예. 자, 그렇다면 이것도 또 통과가 되면 어떤 효과를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정리를 좀 해주신다면. 뭐 꼭 필요한 법인데 뭐 정치적인 쟁점이 네, 되면서 네, 네. 통과가 안 된다든지 네. 또는 안 통과돼야 될 법인데도 뭔가 거래 대상이 돼서 통과된다든지 네, 네, 이런 일들이 좀 줄어들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전문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상임위에서 끝까지 책임지고 법을 만들게 되니까 좀 법 내용도 좀 더 탄탄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제 이게 제대로 작동을 한다면 그야말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법들이 그죠? 신속하게도 처리가 네. 되고 예, 그때그때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 우리가 어떤 포지셔닝이 되는 것처럼 네. 법안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네. 이런 기대감을 갖게 법사위에서 됩니다. 붙잡혀서 뭐 2년, 3년 가는 법들도 있거든요. 네. 그런 건 좀 없어지겠죠. 예. 자, 계속해서 세 번째 법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 법안은요. 자, 공익소송비는 국가 책임, 패소자 부담주의 보완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개정안입니다. 네. 현재 이제 소송비는 패소한 쪽에서 부담을 하게 네, 돼 맞습니다. 있죠. 예. 이것을 국가가 대신 부담한다는 뜻이신 것 같은데 어떤 취지시죠? 그러니까 모든 소송을 그렇게 하겠다는 예. 건 아니고요. 그러면 이제 뭐 혈세가 낭비되겠죠. 그렇죠. 그죠? 뭐 인권 향상이라든지 예. 소비자 이익이라든지 환경 보호를 위해서 공익적인 소송들을 제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혜자가 전체 국민이 되는 그런 소송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꼭 다 이기진 못하겠죠. 패소한 경우에 그동안 이제 시민단체들이 이런 소송들을 많이 제기했는데 소송 비용을 부담을 이제 패소했다는 이유로 지우면은 이제 이런 좋은 뜻을 갖고 소송을 제기했던 네. 분들이 경제적으로 부담을 겪으시겠죠. 그다음부터는 위축되겠죠. 네, 위축되고. 예. 그래서 국가가 이게 모든 국민을 위해 이익을 위해서 제기했던 소송이니까 예. 좀 국가가 예. 이런 부분은 조금 예. 책임을 져주는 게 어떠냐라고 했던 거고요. 근데 이거 뭐 이런 생각을 하신 게 네. 어떤 그 계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죠?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제가 변호사일 때 공익소송을 많이 했거든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의미 있는 소송인데 네. 전부 승소하기가 좀 어려운 그렇죠. 경우들이 그렇죠. 있어요. 네. 그러면 일부 이기고 일부 지더라도 또 그 승패 비율에 따라서 소송 비용을 또 분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시민단체들이야 예. 재정이 뻔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건 소송해봤으면 좋겠는데 법원 판단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는데도 못 나가는 경우들이 일단은 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고 논의가 되는 것만으로도 가치가 있는 사건들이 네, 있잖아요. 있습니다. 예전에 네. 염전노예 사건 같은 경우도 그런 그죠? 경우도 그렇고요. 예. 네, 폭력에 의해서 네네네. 강제로 노동을 하면서 대가를 못 받았던 맞아요. 예. 분들인데 예. 이분들이 이제 신안군을 상대로 왜냐하면 신안군에서 이런 것들 잘 관리 감독하고 있었으면 이런 예. 일이 없었을 텐데 예. 너희들이 사실은 방기한 거 아니냐라는 의미에서 소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증거 부족으로 패소했죠. 패소했어요. 근데 그 시민단체들하고 이 강제노역에 시달렸던 분에게 700만 원의 소송 비용을 내라 이렇게 그러면 이제 그분들 입장에서 엄청나게 큰 부담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자폐성 장애를 갖고 있었던 아동에게 교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좀 부적절한 일을 했다. 뭐 그런 정황이 있어서 그 공익소송을 제기했는데 증거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했다. 뭐 그래서 패소를 했는데 또 880만 원 정도의 소송 비용을 좀 부담해라.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는 너무 힘들게 되는 거죠. 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 손해배상 청구라는 것이 다 원고가 다 입증해야 되잖아요. 모든 맞아요. 걸 다 입증해 손해액까지 입증을 해야 되는데 사실 손해액이라는 게 소송 초기 단계에서 다 입증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닌데 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일부라도 패소가 된다면은 소송 비용 부담 부분이 있으니까 네. 굉장히 이게 힘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소제기 자체가 그 소권을 남용, 네. 그러니까 정말 아무 문제도 없는데 소를 제기했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은 소송 비용을 그냥
부과시킬 수 있도록 또 해놨기 때문에 또 예외 조항이라든지 예, 장치를 뭐, 마련하셨네요. 예, 국민의 혈세가 예. 뭐 낭비된다든지 이런 네, 일은 네.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네.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사건인 경우, 이게 이제 필요하다고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신데, 이런 경우가 대표적으로 대기업에 대항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예전에 우리가 뉴스가 많이 됐던 그 가습기 살균제 네. 문제, 네. 이런 것도 이해가 될 수 있겠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큰 네. 기업들하고 소송을 하면 네, 사실 소송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럽죠. 예, 부담스럽고 어렵고. 예. 근데 이제 그 소송 과정에서도 또 새로운 어떤 사실관계가 드러나기도 하고 네.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승소를 해서 많은 국민들에게 이제 혜택을 보게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완벽하게 100% 다 이기긴 또 어려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지면은 그 소송 비용에 또 일부를 또 물리고 막 이런 식이 되면 힘없는 분들, 경제적인 여력이 없는 분들은 네. 소송 자체로 나가기 어려운데 그런 경우도 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죠. 네. 또 예외적으로 뭐 소송 당사자의 사정이라든지 소송의 성격, 경위 이런 거를 고려할 때 패소자에게 소송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네. 이 부분에 대한 부연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뭐 소송 당사자의 사정상 참 소송까지는 가긴 갔으나 참 이분들에게까지 무슨 뭔가 비용을 물린다는 게 참 어렵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네. 이분도 좀 면제를 할 수 있는 건데요. 변호사님은 잘 아실 텐데 소송 비용을 부담시키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남소를 막음으로써 법원의 여러 가지 그 행정력이라든지 이거 낭비를 막게 하려는 측면이 큰 거거든요. 네, 네. 근데 이 경우에는 진짜 소송 제기하시는 게 너무 맞고 오히려 그 법원이 존재하는 이유에도 부합하는데 그런 경우까지 막 그 금전적인 부담을 하라고 하는 건 좀 무리가 있으니까 그런 건 이제 법원이 재량껏 판단을 해서 물리지 마라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네. 오늘 이제 세 가지 법안을 네. 소개를 해드렸지만 네.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뭐 약자, 서민 누구나 정치에 직접 또 참여하는 그런 방법들도 마련하신 것 같고 또 당당하게 그러면서 권리를 또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꿈꾸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후원금 통장이 네, 가득 찬다 이런 또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예. 후원금을 아직까지는 못 채운 적은 없었습니다. 화수분이라고. 그건 아니죠. 후원금이라는 게 거둘 수 있는 한도가 있기 때문에 화수분이라고 할 수 없고 예. 대부분 뭐 네. 그 아주 소액을 보내주시고 예. 계신 분들인데 항상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그 뜻에 어긋나지 않게 잘 하려고 하죠. 네네네. 2017년에는 직접 후원금이 부족하다 동영상을 한번 올리신 적이 있다고 네, 하는데 네, 네. 아주 순식간에 진짜? 했다고 그러는데요. 그때 이런 식이었어요. 제가 정치 후원금은 이런 용도로 쓰입니다. 그리고 동영상. 예, 한 달에 대략 이 정도의 금액이 고정적으로 나가게 됩니다를 네네. 설명을 했더니 그때 국민분들이 많이 정치원금이라는 게 이런 데 쓰이는 거구나. 예. 큰 금액을 매달 고정적으로 지출해야 되는구나. 네네네. 그걸 아시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냥 단순하게 후원금 좀 보내주세요. 이러면은 도대체 어디 쓰는 거야? 그러니까 후원하는 거는 맞는데 이렇게 추상적으로 생각할 수 네, 있는데 그 맞습니다. 용도를 알려주신 거죠, 어떻게 보면. 예. 자, 의원님은 뭐 오늘 별명도 많이 가지고 계시지만 보니까 또 대단한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승부사적인 기질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당대표 경선에 또 나서셨고, 예, 그리고 초선에 바로 당 최고위원 자리에 또 오르셨고, 이 거침이 없으신데 원동력이 있으십니까? 어떤 생각이라든지 아니면은. 화가 나면 좀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최고위원 도전을 초선 때 했던 이유는 지금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초선이 돼서 법안도 많이 발의하고 여러 가지 이제 활동을 많이 해서 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제가 나쁜 의원이 아니었을 텐데도 좀 당당하셨네. 예, 아무런 보직을 안 주는 거예요. 2년 동안 남들 다 해본다는 원내 부대표도 못 해봤어요. 그래서 그때 약간 좀 화가 나고 그래서 나갔어요. 예, 진짜 억울하셨나 보다. 여기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말씀하시네요. 근데 막상 나오셨을 때 엄청 돌풍을 일으키셨잖아요. 그러니까. 예. 1등 최고. 그러니까요. 네. 그런 부분에서 정말 승부사적인 기질이 확실하시고 또 막상 그렇게 던지셨을 때 그만큼 돌풍은 확실하게 일으키시는 것 같아요. 저는 당대표 출마한 이후에
그 어린 놈이 건방지다는 소리를 많이 들으면서 약간 외롭고 추운 1년간을 또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오늘 속마음 토크까지 저희가 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예. 앞으로의 행보가 너무나 저희가 기대가 되는데 앞으로 하셔야 할 일도 많으실 것 같고 어떤 해야 할 목표 같은 게 뭐가 있으실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우선 저희가 차별금지법이 저는 많은 분들이 동의를 안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전 좀 우리 사회에 필요한 법이고 이제는 좀 만들어져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발의도 했고 네. 차별금지법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어떻게든 꼭 통과시키고 싶다. 예. 개인적으로는 또 어떤 승부를 걸 만한 요소라든지 어떤 목적지가 있으신가요? 이게 지금 7월 수요일에 될 거라서 7월. 7월입니다. 그때 되면 뭔가 윤곽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의원님 홈페이지에 들어가니까 대문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문턱이 낮은 정치, 함께 만드는 민주주의. 예. 자, 너무 당연한 말이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쉽지 않은 일인 게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박주민 의원께는 왠지 꼭 해내실 것 같은 그런 믿음이 듭니다. 앞으로도 좋은 법안 많이 만들어주시길 제가 기대하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다가도 모르겠고 모르다가도 할 것 같은 법대부랑 속되는 분들의 속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시간! 궁금할 법 하지. 자, 한동안 부동산 가격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지웠더니 요즘에는요, 진짜 이렇게 보면은 매매가 또 안 된다고. 아무래도 이 부동산이라는 게 이 부동산 자체만의 네네. 문제가 아니라 네. 이 금리랑 연결이 돼 있고 또 금리라는 것이 또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네네. 세계의 금리가 맞아. 변동이 되면 우리나라가 영향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네네. 부동산 시장은 아무래도 연동되는 게 많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좀 주춤한 부분이 있고 이제 매수자들이 부동산 시장 관망하면서 집을 사겠다는 사람보다는 지금 팔겠다는 사람이 훨씬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참 이 부동산은 어렵습니다. 오늘 사연은 되려 매매가 성사가 돼서 문제가 된 내용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사연인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출발! 자기야, 어디요? 자기가 원하는 방 2개에다가 햇볕 따뜻하게 잘 들어오는 남향에다가 바로 앞에 마트도 있잖요. 이 정도면 마음에 드는 거 아니요? 자기 센스쟁이야. 어쩜 내 드림하우스를 이렇게도 꼭 집어서 찾았어. 아따, 발이 개구리 발처럼 퉁퉁 부르트도록 한 달 내내 그냥 발품 빨았는데 겨우 찾은 거요. 우리 자기 여기서 내랑 알콩달콩 잘 살아봐. 아도 그냥 숨풍숨풍 한 서는 낳아버리자고. 난 딱 아들 하나 딸 하나만 낳을 거야. 아따, 낳고 나면 마음이 바뀔게요. 다음엔 나가 돈 많이 벌어서 전세 말고 우리 집을 꼭 마련해서 이사 갈 테니까 내 마음 놓고 그냥 숨풍숨풍 나와버려. 아유, 나는 전세를 시작하는 거 너무 좋아. 자기야, 우리 여기서 행복하게 잘 살아. 어이, 그래. 태랑 씨는 결혼을 앞두고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하고 전세 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전세금 2억 5천에 전세 계약 완료됐습니다. 이 집이 신혼집으로 시작하기 정말 딱이에요. 아우, 총각은 횡재한 거야, 횡재. 내가 딴 집보다 좀 싸게 내놨어. 로또 맞은 거지 뭐. 아이고, 와 그래요. 로또까지는 아닌 것 같지만. 아무튼, 감사해요. 잘 새겼습니다. 그럼 그래야지. 집에 못 같은 거 박지 말고요. 부탁해요. 결국 태랑 씨는 전세금 2억 5천에 전세 계약을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띵동 띵동. 저 새로 매매 계약한 사람이에요. 집 좀 보러 왔습니다. 네? 집을 보러 와요? 도대체 뭔 말씀이신지 집을 잘못 찾아오셨구먼요. 여긴 601호입니다. 예, 601호 찾아왔어요. 이번에 이 집 산 사람인데요. 그 계약할 때 제가 집을 못 봐서 집 좀 보려고요. 근데 아주머니 어디 가셨어요? 아드님이시구나. 뭐요? 무슨 말씀이신지. 지가 여기 전세 세입자인데 집이 팔렸다고라고라? 어라? 전 지난주에 2억 5천에 이 집 샀는데. 아니 근데 뭐 전세 세입자요? 난 주인 살고 있다고 해서 들어와 살려고 계약한 건데 뭐야? 그 집주인 나한테 거짓말한 거야? 뭐예요? 아니, 우리 전세금이 2억 5천인데 2억 5천에 이 집을 팔았다고요? 잠깐만.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 어디. 등기부가 어디 있냐? 뭐이시여? 근저당 2억 1천만 원, 김현욱? 근저당도 잡혀있네?
잠깐만. 이지랄. 따라랑, 따라랑. 뭐이시여? 집주인은 전화도 안 받고. 우리 지금 전세금 날린 거 아니여? 아우 진짜 어떡해. 우리 전세보증보험도 안 들었는데 어떡해. 아우 자기야. 우리 전입신고랑 확정일자 그건 다 받았겠지? 확정일자도 인자 들어오자마자 받았고 전입신고도 3주 후에 했으니까 근저당보다 빨리 하긴 했는데 나 조금 걱정이다. 저기요. 그런데 그러면 전 어떡해요? 이사 들어와야 되는데. 이봐요. 지금 우리가 전세금 떼먹기게 생겼는데 이사는 무슨 이사예요. 우리 신세가 지금 이렇게 처량한데 우리 못 나가요. 저도 이사 들어와야 된다고요. 내가 내 돈 주고 집 샀는데 왜 못 들어오냐고요. 나 이거 참. 야, 진짜 이거 황당하네. 전세 사는 분들 중에 이제 집이 경매로 넘어갈 위기에 닥쳐서 마음고생한 분들이 간혹 계시지 않습니까? 예. 주변에 이런 경험 있으신 분들 혹시 있어요? 제 주변에는 네. 이런 일로 고통을 많이 호소해서 저한테 상담을 하곤 하는데 저는 이런 일이 오늘 사례도 그렇지만 굉장히 심플하게 보여요. 그래요? 네, 굉장히 간단한 일이다. 이게? 오늘 일도 마찬가지고 웬만한 일은. 그러니까 해결이 되는 쪽으로 심플한 경우도 오늘 있고 확실하게 오늘 정리가 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쪽으로도 심플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그래도 오늘 그렇죠. 심플하게 해결이 된다? 법적으로는 순서가 중요해요. 순서. 네, 순서가 예. 중요하기 때문에 순서에 따라서 되는 거지 오케이. 뭐 다른 거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오늘 굉장히 매번 자신만만한데 오늘 네. 특히 자신만만하네. 자, 이런 경우 이제 집주인이 지금 잘못한 거예요, 분명히. 그죠? 태랑 씨한테는 전세 해결을 하고 다른 사람한테는 이 집을 판 거예요. 네. 근데 근저당까지도 설정이 돼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태랑 씨는 전세금은 지킬 수 있는 겁니까? 일단 이게 가장 중요하죠? 일단 집주인은 네. 이 태랑 씨에게 잘못한 게 없다. 뭐야? 잘못한 게 없다. 그게 정답이에요. 일단은 태랑 씨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차근차근 앞으로 풀어 나가겠지만 결론적으로 네. 말씀드리면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 태랑 씨도. 네, 불안해할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너무 걱정이 되니까. 근데 지금 말이 좀 헷갈리네요. 왜냐면 집주인도 잘못한 게 없다. 음. 태랑 씨도 걱정할 필요 없다. 태랑 씨한테 잘못한 건 없지만 네. 뭐 새로 매매 계약을 체결한 사람 잘못한 게 있을 수도 있겠죠. 예, 그거는 예. 태랑 씨에게서는 태랑 씨하고 관계에서는 없다. 태랑 씨와 관계 상관없다. 임대차 보호법에서는 네네네. 주택 인도와 전입 신고를 하면은 이때부터는 대항력이라는 게 발생합니다. 이 대항력이라는 건 싸우님. 다른 사람한테 내 권리가 여기 있다라는 걸 주장할 수 있는 권리고요. 그 다음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요거는 우선순위가 생겨요. 확정일자는 우선순위예요. 네. 그러니까 우선순위. 근저당권과 비교할 때 네. 확정일자가 언제인지 요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주민센터에서 도장 찍는 날짜. 네네네네. 도장 그 찍힌 날짜. 날짜. 그러네. 네. 그래서 지금 네. 우리 태랑 씨가 걱정되는 게 아니 근저당권이 설정이 네. 되면은 네. 과연 근저당권이라는 건 돈을 못 갚으면 경매를 치잖아요. 그렇죠. 경매를 당할 경우에 네. 과연 내가 보장을 받을 것인가? 그렇죠. 지금 근저당이 2억 1천이에요. 네. 이래서면 근데 2억 5천이야, 전세 첫 자금이. 번째 예. 대항력이라는 거는 네. 근저당권이 나보다 밑에 있어요. 예. 내 대항력은 위에 있어요. 예. 그러면은 나 이 집에서 못 나가. 예. 새로 집주인이 바뀌던 말던 경매로 이 집이 경락이 되던 말던 나 못 나가. 예. 이게 대항력이에요. 근데 만약에 찝찝하다. 기분도 안 좋고 이 집 나갈란다. 그럼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때 순서가 우선 변제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나 우선 변제권 돈 내놔. 경매 대금에서 제일 먼저 받을게. 1등으로. 태랑 씨는 걱정이 없네. 그러면 그거는 우선 변제권 행사하고요. 둘 다를 행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상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깡통 전세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 이 깡통 전세 요게 걱정일 수가 있어요. 뭐냐면 이 집값이 이 매매값이 내 전세금보다 낮을 때. 낮아진다거나 경매라는 거는 좀 낮게 책정이 그렇죠,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경매를 받았을 때 내 보증금이 채워지지 않을 때 이게 걱정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다행히도 2억 5천 전세인데 2억 5천에 팔렸어. 네. 그죠? 같아. 시세는 일단 같다고 볼 수 예, 있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만약에 2억에 팔렸어. 네. 5천 손해 보는 거 아니야? 그렇다고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새로운 집주인이 네. 법에 의해서 네. 전 임대차를 승계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래서 또 자기가 또 5천을 더 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요. 또 새로운 주인이?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우리 태랑 씨는 지금 굉장히 안전하네. 놀라가지고 우리에게 그러네. 사연을 주셨지만 생각
생각보다는 안전하네. 생각보다는 많이 안전함을 위치상으로는 많이 태락 씨가 제일 좋네 지금. 네네네. 일단은 제 경험으로는 네. 전세 들어가잖아요. 돈 받기 전까지는 키를 절대 내어줘서는 안 된다. 전 그렇게 배웠어요. 들어놓아야 되는 거. 네. 근데 이제 다행히 이제 태랑 씨는 확정 일자를 이제 근저당보다 미리 신청했기 때문에 네. 말씀해주신 대로 대항력도 있고 돈 받는 순위도 우선 순위고. 네. 그러니까 이제 전셋집 주변 매매 시세만 좀 잘 확인하면 될 것 같고. 그래도 다행이네요. 예, 이야기 신변 얘기 들어보니까. 들어보니까 태랑 씨는 다행이에요. 네. 예, 근데 이제 이 집주인을 좀 살펴봅시다. 이 집주인은 괘씸한 게 어쨌거나 본인이 살고 있는 게 아닌데 전세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살고 있다고 거짓말하고 지금 네. 또 이 집을 팔려고 한 거 아니에요, 네. 그죠? 또는 계약을 했거나. 자, 이런 경우에 새 집주인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제 새 집주인의 입장을 좀 보자고요. 그러니까 새 집주인이 네. 그 전 집주인에게 네. 그 속아서 샀다. 그렇죠. 근데 이 공인중개사가 거기 개입이 되어 있다. 그 속이는데 같이 네. 여기 아무도 안 삽니다라고 해서 속이는데 같이 공인중개사 개입돼 있으면은 손해배상 청구를 양쪽으로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나를 속여서 내 재물, 내 매매 대금을 지급하게 됐잖아요. 네. 이거는 형법상 사기죄에도 해당돼요. 그러네, 사기네. 네, 그렇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를 왜 우리가 통해요? 그 사람이 이런 거 다 짚어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 사람한테 그 돈을 내면서 그분하고 맞습니다. 거래를 하는 거 맞습니다. 아니야? 그래서 이 집을 거래할 때 세입자가 있는지 없는지 이게 확인서가 있거든요. 이것까지 확인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게 확인이 안 됐다. 이럴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 또는 전 집주인을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중개사는 그 확인을 해줄 의무가 있는 거네. 그렇죠. 중개사는 그죠? 예, 예. 거래할 때. 이 매물에 대해서 설명할 의무가 있거든요. 그러네. 그러면 이제 태랑 씨는 뭐 이것저것 상관없이 그냥 이 집에서 계속 살고 싶다고 하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거죠. 네, 일단 이제 내가 먼저 이 집에 계약을 했고 그리고 계약 기간이 남아 있으면 집주인이 바뀌는 것과 상관이 없어요. 상관없다. 나는 내 그렇지, 계약 그렇지. 기간만 이제 채우면은 되는 건데 그렇죠. 만약에 이제 계약갱시 청구권 이런 거 행사할 때 좀 문제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집주인이 계약갱시 청구할 때 새 집주인도 본인이 살겠다. 내가 그러니까. 들어가 살겠다라고 그럼 할 2년만 딱 경우에는 살 수 있는 거네. 네, 계약갱시 청구권이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네. 그런 부분은 조금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아까 그 신변이 깡통 전세 얘기했잖아요. 네. 진짜 깡통 전세를 좀 피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우선 부동산에 가면은 네.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그걸 꼭 확인하셔야 꼭 돼요. 봐야겠네. 그거는 등기부등본 때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거는 사실 등기부등본은 누구나 떼볼 수가 있는데 뭐 난 해본 적이 없다라고 해도 이거는 중개사 사무실에서 반드시 떼어줍니다. 등기부등본은 반드시. 네. 그래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만약에 액수가 굉장히 작다라고 하면은 뭐 상관없겠지만 이 근저당권 설정된 금액이 내 보증금 금액보다 넘어. 그렇죠. 그러면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이런 집에는 안 가시는 게 좋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통으로 된 뭐 빌라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다세대 주택이라든지 이럴 경우 여러 가구가 산다라고 할 경우에는 그 보증금들이 다 얼마지? 내 계산을. 보증금, 내 보증금까지 포함했을 때 이 매매 가격이 보증금 그 넘으면- 총 합계보다 넣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매매가가 더 높아야죠. 그러니까요. 매매가가 높아야죠. 그러니까 네. 이제 예를 들면은 뭐 7, 80% 정도의 전세를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요즘에는 불안하죠. 네, 불안하다고 좀 볼 수가 있어요. 네. 정말 이 부동산 계약할 때 신경 써야 될 게 한두 가지가 그러네, 아닙니다. 그러네. 잘 모르는데 알아보지도 않고 덥석 계약하면 정말 진짜 손해보기 일쑤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신변이 우리 네.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계약서 쓸 때 주의할 사항 같은 거 좀 짚어주세요. 네네. 저는 네. 부동산 거래할 때 원하는 요구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네. 그럴 때는 특약사항 여기에 다 쓸 수가 있거든요. 그 기입할 때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만 하지 않으면은 협의해서 그것이 무엇이든지 기입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거를 말씀을 드리면은 첫째, 또 중요한 거는 전세로 들어갈 때는 네. 내가 잔금을 치르고 네. 주민등록 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어. 그럼 안심이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요게 우선순위가 정해질 때는 법상 그 다음날 효력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오늘 했다, 확정일자 받았다. 그러면은 다음날 0시. 오늘 밤 12시가 땡 칠 때 내 우선순위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근저당권은 그렇지 않아요. 근저당권은 설정한 날 바로 우선순위 생겨요. 그럼 같은 날 근저당권이 들어왔다 그러면 이게 우선순위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그건 맞기 오늘, 쉽지 않네. 네. 오늘 오전에 가서 했어. 네. 근데 근저당권은 오후 2시에 했어. 네. 그럴 때도 근저당권이 앞서는 거네? 맞습니다. 그래서 당일날은 깨끗해가지고 했는데 그러니까. 나는 0시를 기준으로 대항력 우선순위가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등기부를 떼어보셔야 된다. 이건 집주인이 악용할 소지가 있네. 근데 마음은 먹는답니다. 많이 있어요. 네. 다음날 떼봐도 이미 그렇게 돼 있으면 그거 바꿀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은 빨리 지금
재산이라는 게 압류를 빨리 할 수 있잖아요. 네. 빨리 해결할 때 가장 손해가 적습니다. 네. 그럴 경우에는 집주인에게 빨리 실행을 해야죠. 네. 그래요. 야, 오늘은 거의 뭐 상담 수준으로 저희가 네. 신비롭게 여러 가지를 여쭤봤습니다. 자, 새로운 사실을 여러분도 아셨죠? 확정 일자와 전입신고는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지만 근저당은 그 당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정말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상식 정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걸 만약 악용하는 집주인이 있으면 꼼짝없이 당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동산 계약할 때 꼭 챙겨야 하는 것처럼 우리 생활 속에서도 꼭 지키고 챙겨야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개인정보. 제가 이야기를 왜 하느냐. 바로 7월 둘째 주 수요일이 정보 보호의 날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사실 네. 요즘에는 이 스마트폰 하나에 개인정보가 어떻게 보면 다 들어가 있다고 봐도 되잖아요. 네. 정보 유출도 워낙 많고, 그다음에 개인정보 보호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 개인정보 보호 네.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부간에도 이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을 좀 하셔야 된다. 부부간에도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컴퓨터 백신 같은 것도 꼭 설치하시고 예, 개인정보 철저하게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신변은 정말 남편하고도 철저하게 잘 지키는군요. 저희는 안 지켜요. 변호사기 때문에. 본인 안 지키면서 왜? 우리도 힘들어. 아니, 그런 우리는 얘기하면. 동의하에. 싸움나요, 잘못하면. 예. 개인정보 보호를 생활하는 습관이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꼭 공유하고 서로 알려주고 또 소문을 열심히 내야 하는 게 있죠. 뭘까요? 바로 법입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에도 여러분에게 득되는 법안을 가득 안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마무리하죠. 알면 당신도 법자랑!